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바가 있었고, 네. 일주일 뒤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네. 세 개의 문건이 채택이 됐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문건은 뭐 세 개씩이나 채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통상 정상회담을 하면 정상회담 결과문서, 그러니까 정상 성명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회담이 열렸던 장소를 따서 캠프 데이빗 원칙, 캠프 데이빗 공약, 그리고 캠프 데이빗 정신 이렇게 나왔어요. 원칙, 공약, 정신이 나왔는데 좀 소위 데코레이션이 많죠. 그래요? 네, 장식이 많죠. 캠프 데이빗 원칙은 일종의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거라고 17일 날 김태호 차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미일 3국 각각의 국내 정치 변화와 상관없이 이 한미일은 캠프 데이빗에서 확인한 그리고 합의한 원칙에 따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국내적이든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이걸 협력을 지속하자는 거고 특이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공약이에요. 네. 물과 기름이 같이 섞여 있어요. 물과 기름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2문단 5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만요. 네. 그래서 첫 문단은 확실해요. 공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도전, 지역적 도전이나 도발, 위협에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신속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공조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의하도록 할 것을 네. 공약한다. 공약한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와 같은 메시지를 내고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인데 여기까지만 끝냈으면 이건 법적으로 논란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상대방 국가와 외교적 행위를 통해서 의무 조항이 발생될 때에는 국내적 비준 절차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조약에 준하는 네.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의 법적 논란이 야기가 되느니만큼 두 번째 문단에는 그러나 이게 의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네, 읽어드리면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예. 결국은 이게 뭐냐면 평이한 문장으로 고치면 공약은 하되 이게 법적으로는 주권을 초월하지 않는 혹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무적 선언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뭔 말이야? 그러니까 공약은 하는데 의무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동맹은 아니란 뜻이죠. 조약 동맹은 아니란 뜻이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그런데 외교 행위를 통해서 국가가 의무를 지게 될 경우에는 국내 비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캠프 데이빗이라고 하는 무대를 차려놓고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불러다 놓고 우린 이만큼 협의하고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어떤 우리 공통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협력할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그래? 그러면 이게 동맹인가? 혹은 집단 안보인가? 집단 방위 조약인가? 라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근데 이건 의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중국을 연결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그 바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 네. 그거는 지금 그 공약의 두 번째 문장에 방점을 찍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순수히 법적인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맺고 추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논란을 피하되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되 정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공약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연례 회담을 정상급부터 장관급 차관까지 제도화를 만들어서 보완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거죠. 방금 그 말씀하신 포인트 이게 뭐냐면 미국 측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일 관계 개선을 기초로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국내 정치에 상관없이 진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문서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였다. 근데 그러려면 도장꽝이 제일 좋은 건데 도장꽝은 아닌 거잖아요. 도장꽝을 찍으려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회에 가져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네. 정치 지형도 그렇고요. 상당히 불확실하죠. 게다가 그러면 왜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 안 했어라고 하는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미국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사후 통보 자체는 되게 안 좋은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왜냐하면 사전에 상원 외교위원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주요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조약이 되려면 근데 정말 급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패스를 하려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바이든 재선용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늘 원했어요. 민주당은 이거 늘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중후반기 그러니까 우리 정부란 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1년 차에 우리에게도 한미일 협력 지속적으로 하자고 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죠.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끝에 얘기할까요?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건 끝에 좀 짚어보시죠. 네. 일단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그러니까 정상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이건 길어요. 14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문단부터 3문단까지는 일종의 비전, 정신 이건데요. 소위 핵심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더만요. 모든 영역과 인태 지역과 그 너머 걸쳐 삼국 협력 확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서 삼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해야 할 이슈는 모든 영역으로 만들어놨고 지리적 공간은 한반도를 넘어 소위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그 너머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공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교수님이 진단했던 이른바 집단 안보 내지 삼국 안보 협력 강화 그 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분명히 방향은 바람의 흐름은 혹은 이 한미일 정상이 나아가는 방향은 매우 강력한 제도화를 원하고 있고 영역과 그리고 지리적 범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장된 것을 원하는데 의무는 아니라고 늘 각주 처리해요. 사사건건 각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정리란 복합위기를 맞아서 포괄 안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근데 군사적인 부분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무게가 더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들과 별개로 이거는 결과문서의 내용과 구조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물론 현 정부 인사들이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MBC 시선 집중에 나와서요.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희도 모시고 인터뷰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전 정부 사람이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난주에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별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말씀드린 건데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왜 없었고 왜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쉬운 것은 이 문서의 성격이 미래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문서의 그
첫 번째 문단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네, 맞아요. 그 대목이 있어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것으로 네. 시작을 했죠. 맞아요. 요게 이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의 하나인데요. 한편으론 미래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네. 과거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게 되면 이 문서의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논란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한국의 대일 정서가 여전히 안 좋다. 비판적이고 그렇죠.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반이 아직은 약해서 예. 일본도 그럼 넣지 말자라고 했거나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러면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추측은 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틀린 부분입니다.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좀 몇 가지 네. 밑줄 그어가면서 우리가 네. 해독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첫째, 이 문서를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지금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예요. 이걸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정확히 짚어주신 건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요? 미국 문서나 혹은 일본의 외교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 즉 CVID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표현을 써서 했는데 요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예요. 요게 이제 7번째 문단에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는 서론이라고 치고요. 비전 담겨놓고 이제 네 번째 문단부터 8번째 문단까지는 안보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정무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지금 여차하면은 핵무기 독자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던 정부인데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의구심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땐 저희 전문 용어로 주거니 받거니 테이블링을 한다고 그래요. 테이블에 앉아서 이건 그래 너 가져 이건 내가 가질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보면 그 위에 문장의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과 다섯 번째 문단은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은 공동이익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도전과 도발 위험이 있으니 삼국 정부는 신속히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연례적으로 삼국 정상회담하고 외교 국방 장관회담 한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재무 상무 산업 장관 회담도 한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문단은 이 지역적으로 어디에 집중돼서 삼국 협력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태 지역 그리고 특히 아세안하고 메콩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 했으니까요. 계속 이어달리기라고 보고 한미일이 할 수 있는데 여섯 번째 문단이 일곱 번째 문단과 함께 이 명암이 구분된다. 즉 뭐냐면 명암이 구분된다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미국과 일본이 수용한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매우 적나라한 표현을 수용한 대가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섯 번째 문단의 남중국해에 대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네.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즉 한미일 3국 각국이 대회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여 인태수역에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여섯 번째 문단 자체가 중국과 관련된 문단. 근데 남중국해를 걸어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를 그리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국제기구와 같은 말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쪽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인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서상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도모돼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표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한 묘사와 근데 요번은
중국의 이러이러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반대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협력하는데 드디어 한국이 우리와 각을 세우는구나라는 모양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종의 이제 비용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네. 그러니 완전한 비핵화를 좀 써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거래가 있지 않는 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7번째 문단이 소위 한반도 문항이죠. 5번째 문단이 인태협력이고 6번째 문단이 남중국해 중국에 관한 것이고 7번째 문제가 한반도인데 여기에는 집중도가 떨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비핵화와 불법 사이버 활동과 인권 강화, 납북자, 옥류자, 국군 포로, 그다음에 통일 문제 이게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란 것은 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뭐 비핵화를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권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납북자, 억류자, 뭐 미성원 국군 포로를 언급한 것 자체는 인권 문제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게다가 납북자 문제는 여기서 납북자라고 쓰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납북 문제이거든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되 비핵화는 비핵화이고 납북 문제는 납북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관련된 여러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비핵화 문제하고 고스란히 같은 서열에 올라간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럼 제가 한번 저는 워낙 기계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계가 제일 정확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남한에서의 핵 무장이라든지 핵 개발은 용인된다는 얘기로까지 확장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 간에 맺은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소위 워싱턴 선언이 있거든요. 워싱턴 선언의 3번째 문단에는 워싱턴 선언도 7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3번째 문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한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격 규정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은 퇴행적인 겁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남중국해를 거론을 했으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어떤 무력 분쟁이나 이런 게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치면 우리도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그런 결론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안전장치, 그러니까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 공약이 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주권을 초월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나 이 공약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맺었던 사람들의 멘탈을 보면 그러면 좀 협의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 예, 저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히 하나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8번째 문단에 확장 억제 공약이 들어 있어요. 근데 군사훈련 부분이 좀 표현이 상당히 세네요. 뭐냐면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치를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이건데 네, 맞아요. 국가 간에 군사훈련하는 것은 뭐 우호적인 국가들끼리 하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군은 동맹인 미군하고 연합훈련을 정기적이고 훈련 명칭을 부여해서 여러 영역에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을지훈련인 거고. 네. 근데 이제 3국이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거기다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군사적 협력체가
매우 지난번 우리 예전과 보는 것과 좀 다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준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준동맹이란 말은 없어요. 아 그래요? 마치 준사랑, 뭐 준결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동맹은 법적 조항을 통해서 하는 그거를 거니까. 이제 전문용어로 썸 탄다고. 아, 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 네. 근데 썸 타는 그 군사 관계 이런 거 안 되나요? 군과 썸은 약간 좀 안 어울리잖아요. 군은 명령 체계니까.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방향성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색하죠. 예. 그러니까 간헐적이고 일회적인 연합 훈련은 있었지만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그러니까 정례화하겠다, 연례화. 네. 거기다가 이 명칭까지 부여한다. 제도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캠프 데이빗 정신 문건에 그러니까 공동 성명, 정상 공동 성명에 이게 안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팥소. 네. 팥소. 안고 일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영어로 하면 에센스. 요게 핵심이다. 예, 이게 핵심. 아니 국가 간의 정무적 협약과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분야 그리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면 이건 정말 팥소가 빠진 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리 모였는데 중국 얘기 안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그 삼국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국방장관 회의까지는 언급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네. 더 나아가서 첫 삼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네. 상무 산업장관과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네. 이것도 내용이 들어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시대적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7문단까지, 그러니까 8문단까지 했었다면 이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빗의 회의가 매우 정무적인 회의로 끝날 거예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혹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 도전 요인이 더 많은데 그렇죠. 자신들의 패권에 그렇죠. 무엇이냐면 당연히 중국발 경제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국과 일본과 동시에 연합 프론트를 만들지 않으면 전선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좀 또 이상해지는 지금 거거든요. 경제 안보 개념으로 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9번째 문단부터 12개 12번 문단까지 즉 3개 문단이 기술 협력에 관한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회복력을 확대하고 기술 안보와 기술 표준을 도모하고 뭐 청정 에너지 안보, 바이오 기술, 핵심 간물 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한미 간에도 늘 이런 맥락으로 했었어요. 단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안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IRA, 사이언스 칩스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 3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 디커플링하거나 말로는 디리스킹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불편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반격 혹은 반응을 보이죠. 광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 자기들도 이제 경제 안보 관련해서 여러 네. 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무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이 연합 프론트를 만들어서 중국과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저 일본과 한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출해가지고 수출 수입해서 돈 많이 버는 나라인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정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몇 가지 이제 그 포인트 삼아서 이제 밑줄로 그어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평을 아까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거고, 아까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그냥 문건을 중심으로 해제를 했다고 치면요.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정책을 하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밝히거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다라고 하면 주변국과 협력 외교를 해서 북한을 끄집어내서 협상하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건데 저는 한미일 협력의 소위 엔드 포인트 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동이익 추구.
그거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좋은지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냥 좋습니다예요. 어제 고위 당국자도 연합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좋습니다예요. 그러면 질문은 왜요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주 하는 거에서 뭐 그 자유연대라든지 공동이익 추구라는 것은 지향점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아니 앵커님 외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외교는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리는데 국익이죠. 아니죠. 외교는 실리이죠. 그러니까. 외교는 기술이고요. 네. 그 외교의 목표가 국익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는 가치라기보다는 가치라고 그러면 이념이고 이념이면 종교와 같은 거라는데 외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이면 안 되거든요. 헌법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은 우리가 많이 감소가 돼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개입 정도가 우리에게 불편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가 도래해서 북한을 끄집어내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딱 들어와서 야 납북자 문제는 어떡할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좀 데이비드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떡하지? 실제로 육자회담 지낼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야 일본 빠져. 호주 들어와 이렇게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있었어요? 했으니까 일본이 놀랐죠. 오. 그 부분은 제가 육자회담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네.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 좋다면 이게 우리 이익을 어떻게 서빙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매우 개인적인 촌평은 이 TV에서 생방으로 제 새벽 일어나서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본은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늘 주장했던 것을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 주장했던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한미일 협력하지 못해서 억울한지 알아? 참았는지 알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늘 우리에게 한미일 협력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미국도 있었지만 일본이 보이스가 더 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못했던 이유는 한일 간의 이런저런 역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한일 간의 법적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것에 대해 일본이 그것을 부정했고 우리 행정부로 하여금 그 부정을 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을 버텼기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괴롭혔던 거 이제 반성하고 한미협력 잘해라는 정서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환영한다는 거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이 도대체 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우리 삶에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몰라요. 약간 불안하고 찝찝한 건 있죠.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나 오늘 이 회담을 기점으로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 정책의 방향이 5도 정도 틀어졌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렇죠. 기울기는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국익이 침해되었거나 한미일 구도 안에서 우리가 자율성을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오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즉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정리 삼아서 저도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맞아요. 세계의 패자는 여전히 미국이니까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접근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없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일본 있잖아요. 일본. 아니죠. 일본도 지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의미 있는 거래와 소통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는 자기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실리 외교를 합니다. 예. 가치를 앞에 놓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중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가 한중 관계의
규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때 보수 정부가 중국에 경도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북방 정책을 개시한 건 노태우 정부니까. 그러니까 예. 이어 달리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나라도 그러지 않느냐, 미국에 펴야 되느냐, 바짝 붙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견지에는 저는 외교적 상상력의 결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한민국 행정부는 5년 집권하는 동안 네.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 외교를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국가 협력 외교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이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하고 어쩌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좀 별건 문서 내용에 나오지 않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그냥 원론적인 발언입니까? 사실상의 오염수 방류 지지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번엔 세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죠.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와서요. 예. 외국 언론이나 외국에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죠. 이번에도 외국이었지만 원론적인 발언이죠. 당연히 원론적인 발언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황적인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한미일 캠프 대비 정신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염수 정말 찝찝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안 되겠죠. 제가 가끔가다 헷갈리고 너무 머리가 그러니까 회로가 엉키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상식이 뭔가 어긋날 때고 또 한 가지는 외교 문법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근거를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는 뜻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요. 그거예요. 네? 그렇다고요? 네. 아니 존중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이 네. 맞다. 그래서 존중.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인돌스, 지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오염수 방류 지지, 그러니까 의제에 올라갈 거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랬을 때 우리 정부 당국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했던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제는 없었던 거겠죠. 아니 그런데 이제 지지한다. 캠프 대입이 정신과 원칙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방류를 지지한다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피한 거잖아요. 네. 굳이 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 제 질문은. 그러면 후폭풍이 들었죠. 우리 국민들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죠. 내용상 동의는 맞다면서요. 아니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한 거죠. 외교는 정말로 너무 뭐하다니까 진짜. 저처럼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문법은 너무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렇죠. 투명하지도 않고 저거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명시로 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외교적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아무데나 외교 안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를 폄훼하지 말라? 아니요, 그냥 아무데나 외교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3자 대입 변제 관련해서 공탁 걸려다가 법원이 지금 계속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반대 여론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외교부 산하 그러니까 이게 그 지원재단에서 이제 법리적 대리인으로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면 재판부가 광주지법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6일 날요.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 즉 정부에 제3자 변제를 통해 판결금을 변제한 후 가해기업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
즉 이게 뭐냐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부가 일본 기업들 대신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지원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이거는 매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고 한일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일방적으로 한일 관계를 재조정한 것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즉 3자 대의 변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네. 근데 3자 대의 변제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법원이 그걸 확인하고 있는 확인한 거죠. 음.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좀 한미일 이야기 하였듯이요. 한일 관계 개선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데 한일 관계의 이 개선의 이 토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세레모니를 캠프 데이비스에서 세게 했죠. 그러나 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자체가 네. 허물어질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문제라는 네. 거죠. 충분한 논의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징용 문제가 네. 심지어 3자 대의 변제의 법리적인 문제까지 초래하면서 결국에 삼권 분립에 가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채웠다는 컵의 물 반이 그 물이 문제가 있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재단이 그 불수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낸 그 사유서를 보면 네. 그 중에 한 대목이 가해 기업의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그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양심적이지 않다 생각했어요. 아니 결국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요. 우리 그 피해자분들이요. 즉 이 정부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반민주 세력이 인권을 유린한 사안인데 그것을 돈을 받으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적인 문제를 돈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를 법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일본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의 마지막 이거 좀 정제돼서 조심히 말씀드려야 되지만 우리는요 한일 관계 개선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일 협력은 되게 의미 있는 플랫폼이지만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채워버리면 일본의 우익과 구구 세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유서를 본 다음에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